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 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서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는 회담의 진전, 가망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비건 미국 측 대표가 최근 제3국을 통해서 12월 중 그러니까 다음 달 다시 북미 협상을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대화를 제기를 하면서 북미의 만남을 연출을 하려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시간벌이라면 그런 술책에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회담의 북측 대표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안에 북미가 진전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 밝히면서 압박을 미국 측에 대해서 또 우리 측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달 실무회담의 대표였던 김명길 북 외무성 순회대사가 다시 한번 미국 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날 뜻은 있지만 분명히 그 전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미국 측이 맞춰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워싱턴 쪽 반응도 언젠가 나올 텐데요. 그 반응도 살펴보고 북미 관계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지는 일단은 워싱턴 반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 소식입니다. 수능 시험 오늘 마친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 아마 홀가분한 기분일 겁니다. 이 시험에 집중했던 수험생들도 함께 마음 졸이던 부모님들도 모두 기다렸던 순간일 텐데요. 이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표정 김대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아이를 고사장으로 들여보낸 부모의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잠긴 문틈 사이로 기도가 닿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리고 수험생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발견한 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깨를 토닥입니다. 같이 마음 졸이며 달려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애 재우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은데 내일 또 수시 그 면접 때문에 지방 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마워. 10분 동안. 아니 엄마 고마워. 긴 레이스를 묵묵히 달려와준 아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큰아들인데 내가 넷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큰 시험을 보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하고 하여튼 고등학교 생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계속 속썩였는데 앞으로 성인 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많이 도움되게 살게요. 큰 짐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은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끌고 따뜻한 가족 품으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가족이랑 저녁 먹고 친구들 만나려고 한 번 더 시험 볼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현직 교사들은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난이도 편차가 줄면서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는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많은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렸던 국어 31번 같은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수능이라는 별칭을 피해갈 듯합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두세 문제는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전시가였던 월서는 16경과 자체가 해석에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이 문항의 난이도를 좀 체감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수학은 중간 난이도 문항이 체감 난이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18번, 19번의 킬러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은데 중킬러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편차는 줄고 중간 난이도 문제가 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기본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시간적인 상황에서 약간은 곤란을 겪었을 문제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3교시 영어는 다소 평이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지만 중위권은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EBS 연계율은 예년처럼 70% 수준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수능시험 이의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고 이어 심사를 거쳐 25일 정답을 확정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4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예,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수학이 그래서 이번 입시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편차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밀한 입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수학, 나영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국어랑 사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좀 작년에 비해서는 국어는 평했고 수학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수험생들의 반응도 입시 전문가들의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이 불수능이었던 작년보다 쉬워 무난하게 출발했지만 대체로 수학에서 다소 흔들렸습니다. 특히 수학 나영이 어렵게 출제돼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이 입시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편차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밀한 입시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과목간의 불균형이 심한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적용한 대학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목간의 어떤 그 편차가 별로 없는 학생들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채점 결과와 입시 업체들이 제공하는 등급 컷을 참고해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를 살펴 논술 전형 응시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생 스스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했다고 속단하고 논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권호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 79일 만인데요. 조 전 장관은 조사 시간 내내 일절 진술을 거부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침 9시 35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는 직원 전용 통로로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조사 시작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찰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79일 만에 이루어진 조 전 장관의 첫 소환 조사는 8시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 또 오촌 조카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신중히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들이 연루된 혐의를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입니다. 이른바 가족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뒤이어 정경심 교수도 수억 원대 차명 투자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에 5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직자의 직접 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를 언급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범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검찰은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신 분이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준 게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시기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가 일부 겹치는 만큼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장학금으로 장학회차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담은 운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해온 만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국회로 불러 검찰개혁 속도가 더디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고도 했는데 야당은 정부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2시간 뒤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부터 꼭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국회로 불러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채찍질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수사부서 37개를 추가로 줄이고 수사 내용을 미리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힘을 빼는 다양한 장치도 논의했습니다. 사실상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전 보고하게 됩니다.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간과하지 않을 거다. 한국당은 당장 청와대 입맛에 맞춘 검찰 압박과 수사 무력화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수족을 자르는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조국 전 장관 소환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모두 엄정 수사를 외치는 모습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은 객관적인 수사를 강조하며 조국 전 장관은 무관하다는 데 방점을 찍지만 보수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유명 인사를 또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 그 보장 그 지침이 검찰개혁 1호 명령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거.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상황 또 신병 처리 수위에 따라 검찰개혁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뉴스 시작 때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 제안은 미국이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셈인데요. 북한 외무성 김명길 순회 대사는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언제 어디서든 미국과 만날 뜻은 있지만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입니다. 네, 김명길 대사의 담화 내용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김명길 순회 대사가 북한은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지만 미국이 근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이기도 한 김 대사는 오늘 오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미측 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 초 스웨덴에서 진행된 조미 실무협상 때처럼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회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입니다. 한미합참의장이 서울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했는데 공식 의제가 아닌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한미 합참의장이 나란히 우리 군 의장들을 서열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으로선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사열을 마친 두 합참의장은 곧장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 측에선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 미군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전자권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이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한미 안보 협의회에 참석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다시 강조하면서 거센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도 미국 측이 요구할 전망인데요.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오는 22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한일 간의 논쟁이 북한과 중국을 도울 뿐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들면서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 효력을 몇 개월 늦추는 이른바 연기론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변칙일 뿐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5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금을 새로 정하는 첫 협상이라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shared security.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size, or population, all must do their part to help deter war and defend the alliance.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미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시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를 비롯한 모든 동료원들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인상률과 방위비 포함 범위를 놓고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충분한 논의를 위해 협상 타결 시한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흉악 범죄자라는 이유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강제 북송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관련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 2명이 전국의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북송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반드시 따져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김 장관은 신문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은 이들이 남한으로 오기 전 했던 말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뒤늦게 밝힌 겁니다.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의 당국자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됐습니다. 명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또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구심과 목선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 등의 물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차원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이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로 둔 법조항을 정착 지원 여부가 아닌 강제 송환 근거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 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자제시킬 계획이지만 정작 수사 대상인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 피선거권까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우려 속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물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야당 탄압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며 물꼬를 튼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겉으론 강경 기류지만 사실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단 지도부는 모든 책임을 떠안을 테니 수사 대상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다른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부 방침과는 달리 직접 검찰에 나가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바로 의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50일 뒤가 총선인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이 위축될 뿐더러 당선된다고 해도 대거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을 봉쇄했던 의원들 역시 특수감금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이 전면에 나섰던 의원들에 대해 본보기로 기소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카드였던 공천 가산점제가 여론의 문매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뾰족한 대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연일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시위대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특히 대학가 시위도 더 격렬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유학생들은 속속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 사태의 와중에 22살 대학생 차우철록 씨가 추락사한 데 이어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홍콩 경찰은 밤 10시대 검은 옷차림의 30대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신문은 화이충 지역에서 이 남성이 추락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매체는 숨진 남성을 시위 참가자로 추정하며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틴수이와이에서는 15세 소년이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성수이에서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벽돌에 맞은 70대 노인 역시 중태입니다. 시위대는 대중교통 방해를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도심의 버스와 지하철에서 교통 대란이 벌어졌고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위 자제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입니다. 暴力、破壞、肆意攻擊他人呢啲行為呢，呢啲違法行為呢，絕對唔係達到目的嘅手法，亦都係冇出路嘅，亦都唔會得逞。 대학 수업도 큰 차질을 빚는 가운데 한국, 중국, 유럽 출신의 유학생들은 속속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대학이 조기 종강과 온라인 수업 대체를 결정했고 신변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所以我们觉得可能回大陆比较安全一点点，因为这个情况也不好上课，然后对心理也造成了一定的影响。 4 days ago, I walked down here to a supermarket, and right now it's a battlefield. Yeah, it's crazy. 홍콩의 초중 고등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홍콩의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에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홍콩은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홍콩에 있는 한국 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 환자 2명 가운데 1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적절히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바로 2달 전에도 중국에서 흑사병으로 1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북부 네이멍구 주민 2명입니다. 43살 남편이 먼저 걸렸고 남편을 돌보던 46살 부인도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属一患者目前正在医疗机构进行中西医结合治疗。目前1名患者病情稳定，另1名患者病情危重。 베이징 보건당국은 환자 부부의 자녀를 비롯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환자를 처음 치료한 의료진도 격리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병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치료로 유명한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한 대학 부속병원입니다. 흑사병 환자 2명은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받고 있다고 중국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과 SNS에는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어린이 병원이 폐쇄됐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부인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도 일반 시민들은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는 정도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난 9월에도 흑사병 환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김경수 지사가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면 특검 측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모두 합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났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동선과 시간대별 상황 등을 분석해보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지도 개발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1심의 유죄 근거였던 네이버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시연을 위한 건지 테스트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지사도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한 건 전혀 다르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여론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의 운명을 다시 한 번 가를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 공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비료 공장이 이미 파산한 상태여서 주민들은 보상 문제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것은 2001년입니다. 이후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졌습니다. 암의 종류도 피부암, 담낭암, 담도암 등 특이한 암이 많았습니다. 7월 1일 날 원대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목한 대로 원인은 인근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환경부는 건강영양조사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비료 공장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면서 단백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겁니다.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해서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또 비료 공장 가동 중단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 발암 물질이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비료 공장이 2년 전 문을 닫아 보상을 받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주민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진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재앙의 원인은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밝혀졌죠. 마을의 비료 공장에서 불법으로 연초박을 가열해 비료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된 겁니다. 문제의 비료 공장은 장전마을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선 2001년부터 악취와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다며 비료 공장을 꾸준히 원인으로 지목해왔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익산시는 비료업체의 오염물질 처리와 관련해 10여 차례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가동 중단이나 폐업 조처 같은 강력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익산시가 이 회사에 환경 우수상을 줬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재난마을을 어떻게 환경부가 엉터리 조사를 하고 또 정부가 왜 팔짱을 끼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주민들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떨리고 있어요. 주민들은 해당 비료업체에 문제의 연초박을 공급한 KTNG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KTNG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공장에 공급한 연초박 규모는 2,0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KTNG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업체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보상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겁니다. 문제의 비료 공장이 2년 전 문을 닫았고 사장도 폐암으로 숨졌기 때문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치료비에 자기 부담금 정도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비료 공장이나 KTN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정부로부터 받은 돈마저 토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료 공장의 잘못이 확인돼 이제라도 다행이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은 아픔과 한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환경부는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연초박 처리를 위탁한 KTNG의 사후 관리 문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책임 규명과 연초박의 사용 실태 점검으로 죽음의 마을이 되풀이되는 비극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일어난 살처분 돼지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트럭 위로 죽은 돼지가 가득합니다. 이런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곳이 부족해 생긴 일입니다. 죽은 돼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선 핏물 등이 흘러나온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당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천에 흘러든 침출수를 없애고 둑을 쌓았습니다. 돼지 사체도 모두 묻었습니다. 쌓여있던 돼지가 사라지고 천막까지 덮었지만 정리가 덜 돼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30만 명이 마실 물의 시작점인 만큼 여러 지점에서 수질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만나기 전 지점하고 만난 직후
그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점 여기 지점, 총 4개 지점을 하시는데 보시는 지점이 4지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돼지의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무리를 빚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몰지가 잘 만들어지고 또 렌더링을 할 공장의 커패시티가 다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살처분을 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의 엇박자가 상당히 있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조성된 매몰지 104곳 모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에 알려졌던 프로듀스 시즌 3과 4 말고도 1과 2에서도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작사인 CJ E&M의 고위 관계자를 입건한 경찰은 다른 경연 프로그램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투표 조작 정황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 1과 시즌 2에서도 포착됐습니다. IOI와 워너원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했던 인기 프로그램들입니다. 경찰은 시즌 3, 4처럼 이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과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모 PD 역시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안 PD 등을 검찰로 넘기면서 프로듀스 시즌 전체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남은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외 다른 프로그램의 조작과 윗선 개입 여부입니다. 경찰은 제작사인 CJ E&M의 고위 관계자가 조작 사실을 묵인하거나 개입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부장급 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슈퍼스타 K나 댄싱 라인 등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져 온 코레일 노사의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철도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KTX 운행률은 평소의 69%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조. 지난달 부분 파업 이후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한 달가량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파업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이 가동됩니다. 우선 열차를 운행할 기관사 수를 평상시 대비 64%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자원과 군 지원 인력 등을 합해 700여 명의 기관사 대체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 수준의 69%,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운행됩니다.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 시간대는 전철 운행률이 평균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일반 열차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 열차는 평상시의 31%로 떨어집니다. 노사 양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 불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충실한 비상수송 대책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열차는 지자체와 버스업계 대체 수단이 일부 채울 예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여유 좌석이 열차 취소를 감당하고 서울 지하철도 지원에 나섭니다. SRT는 오는 20일부터 파업 종료 다음 날까지 입석 판매를 허용합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한 달을 넘기게 될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와 안전 확보를 위해 KTX 운행률을 57%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손실 위험이 큰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못 팔게 하고 최소 투자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고수익은커녕 투자자의 돈을 앗아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렸는데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 이상, 최대 98%까지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2억을 투자했고요. 지금 한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 나이에, 제가 65이에요. 65살에 그거를 했겠어요?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말하는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됩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에게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설명을 녹음하고 숙려제도도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 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만약 심각한 불안전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은 위원장은 다음 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점입 과경입니다. SK가 보름 전 10년 전 합의서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는데 이번에는 LG에서 SK의 증거인멸을 확인했다며 미국 국제위원회에 조기 패소를 요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론전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이메일입니다. 가능한 빨리 경쟁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은 PC 검열과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 세심히 봐달라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조치 후 메일을 삭제하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이 메일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 4월 30일. LG화학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다음 날입니다. LG화학은 증거 개시 과정에서 확인된 이 자료 등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관계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며 보낸 엑셀시트에서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 목록 3만여 건이 발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에 따르지 않아 법정을 모독한 만큼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여론전의 의지에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LG화학과 달리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90년 전 탄생한 미키마우스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한 해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와 문화상품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캐릭터 활용을 다변화해 세계 시장에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구촌이 열광하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시작은 80년 전 마블의 만화였습니다. 주인공들이 만화책을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 속에서 활약하면서 파산위기 마블을 구하고 미국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릭터 산업 규모는 세계 15위권, 매출액 12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지면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는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캐릭터 등 각종 지적 재산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변신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보기만 하는 콘텐츠에서 직접 하는 콘텐츠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생긴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인 게임 콘텐츠를 글로벌로 내서 글로벌 유저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캐릭터 산업의 연간 수출액은 6억 6천만 달러.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가 넘고 있습니다. Character design, the visual design of the IPs, and they all have a very good background story. So they are pretty popular in Asia, especially. 정부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국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장 진출을 도우면서 한국 콘텐츠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성공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캐릭터 산업. 3년 뒤 38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저기 시골 다투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입니다. 나머지 법안 105개 법안을 오늘 의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기다리는 여러 가지 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 김상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활물류 서비스 그 발전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지금 중도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관련된 업계의 이야기를 두루 수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소위 이권 협회에 그 이야기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가져왔습니다. 행여나 당해왔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이런 논의가 만약에 연기되고 지연된다라면 현장에서 그 의안을 제외한 다음 106건 중에서 105건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행히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오늘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이유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의결해야죠. 근데 자리 하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의결해 주셔야죠. 왜 저 자리 다 텅 비게 두는 것입니까? 다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오십시오. 의원님들 지금 의원 정족수 때문에 잠시 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윤호중 의원님도 나가서 좀 협조 말씀을 좀 하고 오십시오. 나가서 아마 말씀들 나누나 본데 좀 나가서 그 의원님들 좀 들어오시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들 좀 들어오시게 좀 공기 잡아 주십시오. 끌려나가. 네. 안에 끌고 휴대폰 나온 거. 얼른 모시고 좀 오십시오. 좀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되어서. 아니 그냥 할 수가 없죠. 지금 정족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디서 가셨어요? 대방에 갔어요? 못하겠다고? 가봐요 좀. 좀 오시라고 좀 모시고 와요 좀. 오시게 좀 막아봐라고. 그럼 의결 정족수 돼? 형 어디 갔어? 지역 간다고? 보이지 않아. 저기 응가사 정리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됐는데. 아 되셨어요? 아 근데 정의 선포를 했잖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네, 보신 대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법조팀 기사에서도 변호인 검찰이 공개 소환 여부를 조율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공개로가 됐군요. 많은 고민을 검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왕의 시기 자체는 이제 한동안 미루기로 했지만 이 포토 라인을 세우는 것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기로 했었고, 그 취지 자체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입장 같은 것들을 이미 밝혀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기자분들이 계신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도 없다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또 본인이 또 비공개를 아마 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 하면서도 아니면 청문회 하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보면 공인으로서의 어떤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한 것보다는 피의자로서 인권 쪽에 무게를 뒀다 이런 평가, 비판 어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굉장히 핵심적인 고위공직자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거의 모든 여론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의 본인이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에 나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자리거든요. 본인에 대한 심정,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의 이야기는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본인이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밤을 새서라도 소명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조국 전 후보자의 그런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의 단 반의 심정이라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8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 행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진술 거부권이라고 같은 말인가요? 통상적으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고 지금 표현이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다 모든 조사 과정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술 거부를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저희도 변호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되게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굉장히 유리해 있는 입장이고 조사 자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게 될 경우 쉽게 말씀드려서 밉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다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보통의 상례인데,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검찰에 대해서 정경식 교수, 아내인 정경식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죄를 보고 재판에까지 지금 넘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와서 조국 장관이 독립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도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어쨌든 이 정경식 교수의 어떤 행동들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기존에 해명을 하고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저기서 조 전 장관이 거기서 일일이 또 다시 한번 해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경우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밉보이기 싫어서라도 어떻게 말이라도 좀 하는 편인데 지금 상황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뭔가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투겠다라고 전략을 정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검찰과 뭐 왈가왈부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필요는 없다. 이미 큰 그림은 정해진 것 같으니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싸우겠다 뭐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다는 분석이신데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상당 부분 준비를 해오면서 핵심적인 스모킹건에 관련된 물증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지까지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질문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수사에 비협조로 나오게 된다면 가지고 있었던 준비됐던 내용들을 다 쏟아내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인데요. 당시 마찬가지로 묵비권,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갖고 있는 증거들을 다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8시간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그냥 검사가 8시간 동안 계속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던 건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랬을 때도 조서에 그냥 뭐 대답이 없다고 빈칸으로 채워넣는 건 아니고요. 뭐 물어보는 취지라든가 그때 당시 진술 거부를 할 때에 피의자의 답변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기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했던 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물증 같은 걸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을 때는 뭐 단적으로 뭐 피의자가 잠시 뭐 생각이 잠겼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다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검찰에서 조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에서 특별히 틀린 게 없다라고 한다라면 법원에 바로 이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쪽으로 조서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이쪽은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뭐 모르게 그냥 생각해보면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라면 물어보나 마나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8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자의적으로 검사가 조 전 장관의 표정 이런 거를 좀 유리하게 이렇게 써놓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 전 장관이 내가 그때 당시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꾸며지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검찰에 이제 처음 소환을 되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YTN에 출연한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뭐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유명 인사를 또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 그 보장 그 지침이 검찰개혁 1호 명령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거. 뭐 이 부분도 계속 이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권 지침 1호의 수혜자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이다. 근데 원래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가족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뒤집기 시작했고 검찰과의 소환 조율 날짜를 조율했는데 오늘은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날짜를 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세간에 대한 관심들이 좀 흐트러지는 날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이 수사에 임하게 되면 본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게 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불편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는구나라고 해서 민주당도 국면 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검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압박에 미루어 보건대 다시 한번 조국 이슈가 전국의 핵심 키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가 되게 되면 재판에 대한 과정까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소환 날짜를 수능일로 정했다.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요. 억측일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 주 내에 아마 소환하는 것을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근데 수능이라 그래서 이게 뭐 뉴스가 덮어질 만한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리의 성격이 그렇고 또 지금 조 장관이 현재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거나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오히려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태로 20일 만에 기소가 됐고 기소 과정에서도 14가지, 15가지 총 합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라기보다 언론에는 그 조 전 장관도 상당 부분 연루가 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뭔가 여론을 제기해서 수능 날은 피하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만한 여유는 지금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했다라면 물을 내서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겠죠. 그걸 그랬을 때 오히려 방패를 쓸 수 있는 카드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차관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 검찰 개혁 조금 더 속도를 내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좀 과도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도 알고 있죠. 저도 검사 출신인데 그러한 부분은 어찌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그 지휘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검찰 개혁의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이 했던 부분들이 결국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고 김호수 차관이 그 부분을 맡아서 관련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보고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커다란 흐름들은 이미 조 전 장관이 다 발표를 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뿐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는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찌 보면 내부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부분이고 가장 큰 틀은 결국 법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제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이 그럼 조 전 장관이 만들어놓은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함께 또 기왕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과 함께 그럼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부분을 더 함께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측면이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 법무부가 뭐 검찰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조직에는 전문적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렌식이나 아니면은 주식이나 증권, 경제 전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뭐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놓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검찰을 패싱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검찰 조직이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고 현재로서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행해서 김호수 차관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이제 검찰에서 생각했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좀 다르다. 뭐 직제를 갑작스럽게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간 수사 과정을 보고받겠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검찰청 상위청에 대한 보고, 중간 수사 보고라든가 그게 검찰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작동을 안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면서 형사나 공판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 공판을 특히 중요시해서 원래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검사의 역할,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일한 큰 틀이거든요. 그 부분의 세부 안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럼 동의를 꼭 거쳐야 되느냐?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개별 검사가 수사에서 독립하는 것과 검찰은 조직이 이 아무런 관리 통제를 받지 않는 것과는 다른데 지금 상황은 마치 검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무부나 청와대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 상황이 뭔가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찰에게 보고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가 2015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고 수사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에 일일이 수사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기계 있는 검사라고 많이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여당이. 근데 또 주요 사건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또 바뀐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전혀 아니라고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난 공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했던 얘기와 결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지사건을 하게 되는 검찰의 조직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집권 중반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권력형 범죄들은 늘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제도의 탓인지 사람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잘못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하게 되는 게 검찰의 기능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겠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에 대한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만 여지까지 드러난 것은 가족에 관한 문제일 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했던 당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 비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인지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하는 조직을 축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권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검찰의 조직이나 기능을 온전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진한다 그러면 집권 1년차, 2년차 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훈령 개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 권한대행 차관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비단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정부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은 반론의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부는 분명히 줘야 될 겁니다. 의도가 순수치 않다.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내걸었던 부분이고 또 특수부를 수사한다, 줄인다 이런 부분들이 조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민정수석 때부터 그려온 그림을 법무부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완성된 그림을 스케치를 낸 거고 또 특수부를 수사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안 같은 게 법무부 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분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 분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이제 힘의 집중 아니겠습니까? 그 힘의 집중을 빼는 과정에서 그럼 기존에 있었던 힘들은 누가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누는 거지 검찰 지금 하는 것만 힘을 딱 줄이겠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너무 작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동안 뭐 정권들은 검찰을 곁에 두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정치 검찰화 또 공룡으로 만들었는데 그 힘을 빼는 작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야당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좀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이제 건국일척에 승패를 겨뤄야 할 텐데요. 특히 PK, 부산 또 경남 이쪽 지역이 아주 격렬한 그런 승부처가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PK 출신 인사들을 영입을 하려고 많이 고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주제 영상부터 일단 보시죠. 17일까지 공직후보자 선거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혐오막말, 젠더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TF를 두고요. 예전에도 이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대표님께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이나 이런 거좀 해주셨네요. 황 대표는 들어보세요. 말 안 합니다. 식사드렸어요? 영남권 중진 의원님들 용태론 네,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노력도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일반적인 얘기 다 드렸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만 딱 있어. 이게 뭐 지금도 진행되는지 이미 끝난 카드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부산, 경남 출신 총리를 찾아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계속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카드인지는 아직 저로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부산, 경남 쪽에 공을 들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 부산, 경남 출신이시고 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방했던 김경수 현 지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이 전통적인 어떤 수도권이라든가 호남 쪽의 강세와 달리 영남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민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온 어떤 민주당의 상징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남에서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선거 구도에서의 네. 승리라고 하는데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교적 직격탄을 받았다.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격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영남 쪽에 몰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았고 하필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눴던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부산 쪽에서의 무게를 주었던 인물인데 하필 그쪽에서 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손해를 봤던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PK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렇죠. 뭐 지역적으로는 그쪽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이제 세대 교체. 그래서 2030 세대를 대거 한번 영입을 해서 내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성, 그러니까 성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젠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총선 기획단이 꾸려졌고 대변인 강훈식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1월 17일까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건 외부 인사를 50%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직 후보자 17일까지 공직 후보자 선거위원회 설치하는 것에는 저희가 혐오, 젠더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TF를 두고요. 그 검증 TF에는 2030 청년을 50%, 여성을 50%로 해서 젊은 세대 여성의 젠더의 눈에 맞는 혐오 발언 또는 젠더 발언들이 있었는지 TF 안에서 검증해서 검증위원회로 올리는 것으로 과정을 일단 설치하기로 오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그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민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검증 오히려 출마자들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돌아가고 있는 대중의 민심들을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조국 장관 사태를 넘어서 민주당이 총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젠더에 관한 이슈 그리고 이러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한 구설수들이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된다면 한 사람 두 사람의 발언 때문에 총선 전대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2년도 총선 당시에 김용민 씨가 출마하게 되는데 김용민 씨가 출마하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렇죠.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시각을 줬던 여러 가지 말을 했던 정치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젠더에 관련된 발언들 중에는
특히 조국 전 장관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었던 유시민 이사장의 이 유튜브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 속에서 동남아시아 여성을 얘기하게 되는 발언들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진 이사의 영입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들이 또 없는 부분들이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기 당의 입장을 대변을 하다 보면 좀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발언들 또는 뭐 가끔씩 막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당청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 영남권 중진위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당연히 용태론 이야기도 나왔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점심 먹고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뭐 당을 잘 추스러 가보자 뭐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좋은 공천이 될까? 오늘 안에서 대표님, 황 대표님께 한 말씀만. 아니 나 아무 말 안 했어. 혹시 뭐 그 대표님 요전에도 이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도 대표님께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이나 이런 걸 좀 해주셨나요? 황 대표한테 들어보세요. 말 안 합니다. 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초선들의 중진 용태론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뭐 백의종군하겠다 아니면은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면 지역구에 대해서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뭐 이런 뭐 서명 같은 것도 했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용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에서 초대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대해서 백지로 우리의 처분을 위임하겠다라는 걸 당에도 의사표시를 했었고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수통합 얘기도 했었지만 크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러면 한가의 방안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얼굴들이 좀 바뀌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 전체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쉬운 방법인데 문제는 그러면 3선이나 4선급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고 있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지역구 내에서는 탄탄한 관리를 해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태를 그 대상이 된 용태가 얘기가 나온 대상이 된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면 당선이 될 수도 있는데 물러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두고 이제 김무성 지금 전 대표 같이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좀 용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자리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김무성 지금 전 대표가 저렇게 약간 회의적으로 기자분들에게 난 말 안 하겠다라고 나온 걸 보면 그다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거는 뭐 그냥 100%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보면은 오천에서 무슨 말이 있냐 추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게 진행이 됐다 보수통합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김무성 의원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중진들 용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뭐 김무성 의원 본인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뭐 무게감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중진 의원들은 뭐 자신의 생존을 그렇게 남에게 맡기지는 않겠죠.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무성 의원은 앵커께서 얘기했던 부분처럼 사실 중진 중에서 유일하게 불출마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등에 대한 발언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벌써 용태론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부적인 단결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좀 단도리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초선의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이 중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룹은 86세대 그룹이거든요. 근데 지금 86세대에 대한 용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도의 총선 모델을 보면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명, 두 명 컷오프해 나가는 과정의 활용 정점은 결국 중진 의원이었거든요. 그 시점이 도래가 되게 되는 건 아마
아마도 올해에 대한 정기국회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 내년 초 정도가 됐을 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의 내부 단합을 꾀하겠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국면들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태 여론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될 터라 여기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정도로 김무성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항상 선거 때문에 선거 임박하고 선거가 진행이 되면 뭐 공천 때문에 항상 뭐 시끄럽고 집안 싸움도 하고 하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젊은 피 아니면 새로운 인물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을 보니까 다시 20%대로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좀 봤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도층 같은 경우에도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졌던 분들도 계셨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이 그거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범보수가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바로 다시 또 이게 또 흩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보이고 있고 보수통합 얘기는 꺼냈습니다만 또 자유한국당에서 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또 조국 장관을 사퇴시켰다는 의미로 표창장을 주고 이렇게 공천 이런데 발은 패스트트랙은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또 자유한국당 내부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를 그거를 이제 승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결국 저렇게 지지율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픽 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제목이 이제 10주 만에 20%인데 결국은 뭐 석 달을 가지 못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전주보다 올랐네요. 지지율이 소폭. 자유한국당만 떨어졌으니까 나홀로 지금 민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대한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벗어나서 총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정의당은 최근에 굉장히 전폭적인 인재 영입을 좀 시도했던 모습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보수 통합을 선언합니다. 근데 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자 중에는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행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통합을 선언했다면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줘야 되는데 그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된 것 같고 아주 만약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 통합이 전폭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있는 여론조사에서 또 상당히 다른 내용의 여론조사가 아마 다음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의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계실 거고 또 뭐 유승민 의원과 빨리 통합을 하길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질이 멸렬하고 그러니까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뭐 실망하는 표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안에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뭐 의원 모임이 있죠. 변혁 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 유승민 의원이 대표였는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한테 물려줬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더군요. 일단 표면적으로 변혁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통합이 아닌 신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했던 뭐 역할이 끝났다. 그래서 오신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고 또 연령이나 세대에 있어서도 뭐 70대로서 주로 젊은 세대를 내세우려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이면에 보면 유승민 지금 저 대표, 그러니까 변혁 대표를 맡았을 때 했던 얘기가 가장 크게 나왔던 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있으면은 신당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은 변혁이 새로운 길로 간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놓고 사람들이 이 지금 변혁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뒤로 빠져 있고 그게 앞으로 뭐 저는 변혁 쪽에서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완전히 포기했다 버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변혁이라는 것에 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민적인 관심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는 상태에서 통합을 하든 신당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그냥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한정될 수가 있군요. 계속해서 통합을 유승민 대표가 앉아있는 한은 우리 통합 안 하려고 해도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통합적으로 사람들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유승민 의원하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죠.
변혁의 1막이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고 방금 비공개 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변혁의 신임 대표를 맡아주시기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응대를 하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젊은 기획단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 그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신당 창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으로 제3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 몸짓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인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양재열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보는데요.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틀 내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 불가능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네. 그 신당을 통해서 당대당 통합을 가게 될 건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오신환 대표 그리고 권은희 의원, 유희동 의원이 다 70년대생이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기획단을 만들었던 80년대생들을 주력으로 놨다. 우리가 흔히 지금 총선 국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7080, 70년대, 8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신당 건설을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부족한 그런 모습이 바로 젊은 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들일 텐데요. 그러한 빈 공간을 통해서 정당을 창당한 뒤에 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에서 뭔가의 당대당 통합에서의 몸집을 키우게 된다면 이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클 뿐더러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지분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전략적인 포섭을 바탕 아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한테 짧게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 지금 구도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의 통합도 하고 있고 유승민계랑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쪽하고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야당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수 통합으로만 봐야 되고 지금 헷갈리는 약간 복잡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유한국당에서의 그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양쪽의 극단으로 가 있는 스펙트럼이 많이 다른 유승민계와 현재 우리공화당으로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이거를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느냐가 자유한국당이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미뤄져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거를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총선까지의 자유한국당의 과제겠죠. 네. 자,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매서운 추위에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낸 분들도 많을 텐데 내일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립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 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남부 지방은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2도, 광주 2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이번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